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이 7일 종료됩니다. 이후엔 접종 기관이 기존 17,000여 곳에서 5,000여 곳으로 크게 줄어드는데 희망자는 접종 유지 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양을 분석해 코로나19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를 이용한 코로나19 유행 감시는 미국 등에서도 이미 도입 중인데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 유행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꾸준히 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남성은 34%, 여성은 44%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추적조사 결과인데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 고혈압 억제 효과가 조금 적었고 근력 운동만 한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영상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방사성 잔해 덩어리가 바닥에 뭉쳐 있는 것이 드러나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학의 달인 4월을 맞아 청소년과 어린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아울러 5월에서 6월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와 한국의 우주산업을 주도해 나갈 우주청 신설 등 과학계의 주요 이슈들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이 7일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겨울철이 지났고 방역 상황과 국민 면역 수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7일 이후에는 접종 기관이 기존 17,000여 곳에서 5,000여 곳으로 대폭 줄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7일 이후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미접종자는 접종 유지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접종을 중단한 병원에서도 사전 예약분은 이달 말, 당일 접종은 보유 백신 소진 때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의 유행 정도를 파악할 때 생활 하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양을 분석하는 건데 코로나19 외에 다른 감염병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몸을 씻고 설거지하고 또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은 모두 하수 처리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런 생활하수가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물을 채취한 뒤 불순물을 거르고 농축하면 핵산이 추출됩니다. 그러면 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량의 변화를 추적하면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수 기반 감시의 기법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미 증식성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까지 모두 평가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평가의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교의 하수를 이용한 연구에서 85% 정도의 검사 민감도를 보여 코로나19 유행 감시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권장할 만큼 신뢰성을 인정받았고 미국 등에서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도 감시할 수 있어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을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대상으로 한 하수 기반 감시를 시작해 이달 안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꾸준히 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의 12년간 추적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유산소 활동 및 근력 운동과 고혈압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에서 70대 한국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4년간 누적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운동을 함께한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은 두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남성은 34%, 여성은 44% 줄었습니다. 유산소 신체 활동만 한 집단의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남성 31%, 여성은 35% 각각 줄었고 남녀 모두 근력 운동만 한 경우 고혈압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당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4차 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 평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일본 측이 IAEA의 요구에 따라 보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류 후의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가운데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제외한 데 대한 더 개선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물체 내 유기결합 3중 수소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 탄소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 등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충 설명 요구가 도쿄전력이 IAEA의 국제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영향을 줄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이 도쿄전력이 세운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일본이 올해 안에 방류를 개시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녹화 사업은 1973년에 시작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풀뿌리조차 자라지 않았던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바꾼 그 과정과 결과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진도 기자입니다. 일제 산림자원 수탈과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산림. 국토산림 670만 헥타르의 3분의 1이 민둥산으로 변했고 여의도 면적의 2,400배에 달하는 70만 헥타르는 황폐화가 심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포항 영일만 지역입니다. 국제항공노선의 관문이라 하늘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는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3년 지산 녹화 10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4,580헥타르 영일만에 대한 황폐 산림의 규모 측량이 시작됐습니다. 지리적 여건에 맞게 복구 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녹화가 이뤄졌습니다. 별명과 비슷하게 정말 그 불도저처럼 그 모든 것들 전혀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그 국토를 그 푸르게 녹화한 그런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한 중장비를 투입할 수 없는 산사면을 사람 손으로 정리하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대비를 만들어 나무 묘목을 심고 1년에 한 번씩 겉모기를 정해 나무가 잘 자라는지 확인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포항 영일만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녹색 산림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드리가 간격을 맞춰 줄지어 자랐고 첫 모래방지 사업을 기념하는 공원도 조성됐습니다. 정부 녹화 사업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곳곳에서 홀로 나무를 키워낸 독림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치산 녹화는 정부가 끌고 국민이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명예전당에 오르신 고 진재랑 모범 독립가께서는 전라남도 무등산 일대의 임야 667헥타르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신 대형 산불로 일부 숲이 소실됐지만 우리 산림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숲을 잘 가꿨다면 이제는 잘 지켜낼 방법을 고민하고 또 그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올봄은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반대로 농작물들은 저온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갑자기 평년 기온으로 돌아가면 일찍 핀 꽃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농진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백꽃이 핀 뒤 기온이 떨어져 피해를 본 과수원입니다. 꽃잎이 떨어져 꽃받침만 남았고 꽃잎이 달렸어도 꽃술이 검게 변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음 해에도 꽃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수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냉해 피해를 입을 경우 열매가 맺혔을 때도 기형과가 생기고 썩는 그런 병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열매도 열매지만 나무도 농가에서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썼습니다. 과수원 나무 사이에 불을 피우기도 하고 나무에 물을 뿌려 꽃눈을 얼음으로 감싸 보호하는 살수법 등을 썼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과수원 중앙에 커다란 공기 통로를 설치하고 가지 형태로 여러 개의 작은 통로를 연결해 나무 주변에 따뜻한 공기를 뿜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과수원 대기 온도를 2, 3도 높여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로의 천은 열 손실이 적으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재질이라 경제적이고 값도 저렴합니다. 사용되는 열을 바로 나무에 전달함으로써 열 효율을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한 편으로 속합니다. 온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급작스러운 온도가 하강하였을 때 작동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진청은 3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던 올해도 특히 산간 지역에서 과수의 저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최근 환경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호텔의 친환경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친환경 인증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이 관광호텔 이용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1%가 친환경 호텔 서비스 인증제가 있는지 몰랐고 호텔 친환경 서비스 이용자의 65%가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호텔 10곳을 조사한 결과 7곳은 LED 램프를 쓰고 욕실용품을 다회용기에 제공했으며 9곳은 객실내 수건과 침대 시트를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교체해 물을 절약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호텔의 친환경 인증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절수 등급을 연계할 수 있게 개선하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 품목도 욕실용품에서 컵과 수저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한국이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취약해졌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평가했습니다. IMF는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으로 각 나라가 공급망을 자국으로 가져가는 리쇼어링에 나섰다면서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경제가 미국과 중국 주도 블록으로 분열되면 세계 경제 성장이 2% 감소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중국과 경제 관계가 깊은 국가의 피해가 무시할 수준이 아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은 중립 지위를 인정받기보다 미중 양쪽의 압력을 받다 결국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하게 되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등 인공지능 챗봇이 발전하면서 고소득 전문직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전문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챗 GPT를 이용해 전보다 평균 37%, 10분 더 빨리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신기술이 단순 노동을 대체해왔지만 이와 달리 생성형 AI는 대학 교육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픈 AI와 펜실베이니아 대학 조사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약 19%가 최소한 업무 절반에 있어 챗 GPT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기자는 잠재적으로 업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가성비 좋은 준준형이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고급차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자동차 소비가 양극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는 한국 GM의 트랙스. 사전 계약 나흘 만에 만대를 돌파하며 지난달 13,000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도 6,000대 넘게 팔리며 준중형 돌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성 회장님도 저희 쇼장에 잠깐 방문해서 저하고 인사를 했는데 글로벌 시티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떨어져 있는 낙선물을 줍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가성비가 강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의외로 고급차 시장에서도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7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진출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포르쉐 코리아도 지난해 1년 전보다 6.3% 증가한 약 9,000대를 팔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orea is an important market for Porsche. We are successfully wrapping up 2022 with a lot of support from our customers, ranking 6th in global sales. 지난해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 판매 실적의 4%를 한국에서 올렸는데 젊은 고객층의 증가에 놀라 서울에 특별 지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The average age of a Rolls-Royce was around 56. Now it's down to 42. And that is a substantial rejuvenation due to the fact that we have seen so many younger clients coming to the brand. 이런 고급차 판매 호조 흐름을 타고 이탈리아의 럭셔리카 브랜드 마세라티는 65대만 생산하는 컨버터블 슈퍼 스포츠카 중 5대를 한국에 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럭셔리 자동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단의 조남이고 집이 내 성함이고 참유감이고 일단 집값 폭등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을 대변할 구매 가능한 고관여 제품이 집에서 자동차로 올라온 영향이 큽니다. 또 젊은 소비자들이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욜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국가의 차기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향후 5년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0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기반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생산 규제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규모 생산 공정 실습 시설을 신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나눠준 일당 가운데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학생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한 것에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 골목. 차에서 내린 뒤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두 여성이 보입니다. 앞서가는 여성의 양손엔 연두색 상자 2개가 들려 있습니다. 손 안에 들었던 건 메가 ADHD라는 이름의 음료로 유명 제약회사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40대 여성 A씨 등 4명이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에게 이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음료를 마셨던 학생들의 부모들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전화였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학부모 신고만 6건, 이 일당은 2명씩 2개조로 짝지어 서울 대치역과 강남구청역 인근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구매 의향을 조사하겠다며 받아낸 연락처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집에서 붙잡았고 이후 나머지 1명이 자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통 말 걸지 말라든지 아니면 뭘 주더라도 피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홍보용이라고 하면서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낚일 수도 있겠다. 네, 이 건물에도 저희 아이 둘이 다니고 있거든요. 진짜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충분히 그 권하는 음료를 마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했고요.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마약 음료 사건을 벌인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마약을 탄 음료 범행의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추가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5일 새벽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고 이후 피의자들이 잇따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일당 4명 가운데 3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강남구청역 인근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마약 성분이 든 줄은 몰랐다는 피의자들의 진술 진위를 확인하면서 남은 용의자 40대 여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이유로 모르는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줬는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마약 음료 사건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검거된 일당이 범행을 벌인 건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대치동 학원가로 몰려드는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인파가 많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무작위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권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사실상 뿌린 셈인데 이후 추가 범행까지 있습니다.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당 학생에게 부모 연락처까지 받아두며 추가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겠느냐며 협박했습니다. 협박하며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한 건 경찰에 접수된 6건 가운데 1건입니다. 나머지는 협조하라는 다소 추상적인 요구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얻으려던 게 뭐였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행의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가장 처음 붙잡힌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광고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마약 성분이 든 음료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제조하고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런 진술이 단순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해당 여성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 정자교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른 교량의 80%도 붕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성남시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탄천을 지나는 교량의 80%에 해당하는 16개 다리의 보행 전용 도로 아래 지지 버팀다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상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통제된 정자교와 불정교, 순회교와 군열 신고가 들어온 금곡교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은 오늘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신 시장은 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교량 위아래 통행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우물에 빠진 70대 남성이 15시간의 수색 끝에 구조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버려진 우물이었고 비까지 내려 조금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돌을 층층이 쌓아 만들어진 깊은 우물 아래 한 남성이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습니다. 이른 새벽 산책을 나와 주변을 걷다 6m 깊이 우물에 빠진 79살 A씨입니다. A씨가 발견된 건 저녁 8시쯤. 15시간 넘게 우물에 갇혀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됐습니다. 우물은 옛날에 동네 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그 수도가 생기고 난 뒤에는 뭐 잘 현재 사용하고 그 위에 덮어놨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잘못 보고 디디는 거 빠진 것 같아요. A씨는 우물에 빠진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전에 휴대전화가 방전돼 꺼져버렸습니다. 소방이 가진 정보는 동굴인데 물이 깊다는 것, 그리고 공군 숙소 주변 두릅밭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곧장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과수원 구석, 그것도 오래 쓰지 않아 오가는 사람도 없는 버려진 우물인 탓에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A씨가 빠졌던 우물입니다. 주변으로 자풀이 무성하고 천막으로 덮인 부분도 있어서 발견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밭 한가운데 동굴이라는 신고를 두고 고민한 끝에 동굴 대신 우물을 샅샅이 수색해 15시간 만에 A씨를 찾았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어딘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생존에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녁부터 해서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좀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저희 기동대 경력을 투입을 하고 A씨는 비가 내린 날씨에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월은 과학의 달이죠. 전국 과학관과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과학 행사가 열립니다. 또 5월에서 6월 사이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고 한국판 나사의 설립도 과학계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올 봄 그리고 올해를 뜨겁게 달굴 과학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4월은 과학의 달이고 또 4월 21일이 과학정보통신의 날이잖아요. 먼저 4월이 왜 과학의 달이 된 건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현재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그 과기처가 196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해 1968년에 이제 설립 그 기념일에 그인 4월 21일을 이제 과학의 날로 지정을 했고 1976년에 그 과학의 날이 포함된 달을 과학의 달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여러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일제 강점기 때에도 이런 과학 데이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예, 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 과학 대중화와 과학을 통한 계몽 운동을 위해서 김용관 선생께서 1934년 4월 19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행사인 과학데이를 했던 역사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4월 과학의 달인데요. 4월에는 다양한 과학 행사가 또 개최되곤 합니다. 네. 올해 과학의 달 주제와 또 주목할 만한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스타 과학자 강연도 있고 자율주행차 시승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관련된 정보는 과학문화 포털 사이언스 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과학의 달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예. 특히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대덕 특구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4월 마지막 주에 2023년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누구나 이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 꿈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네, 꼭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인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제일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때 어떤 그 여러 상황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현재 이제 누리호의 1, 2, 3단 제작은 모두 이제 완성이 됐고 전체 조립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사 허가 심사도 이미 이제 완료를 했고 4월 중에 위성 준비 상황 및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사관리위원회가 최종 발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저도 이제 조만간 나로 우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준비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아마 발사 진행이 좀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리호 3차 발사는 2차 발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차 이제 발사에 비해서 3차 발사는 그 실용 위성 8개를 탑재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또 작년에 저 체계 종합 기업인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 운용에 참여해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실용 위성 8기가 탑재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위성이 실리는 걸까요? 이제 주 탑재 위성으로서는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그리고 부탑재 위성으로 도요셋 등 큐보 위성 7기가 실리게 됩니다. 네.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야간이나 악천 호수 속에서도 지상 관측이 가능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영상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천문연구원이 만든 4기의 큐보 위성 도요셋은 우주 날씨를 관측할 수 있고요. 그 외에 3개의 민간 그 기업의 위성은 수질 모니터링이나 한반도 지표면 데이터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제로 위성을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달 이노스페이스라는 국내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민간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판 스페이스X가 얼른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들려주시죠. 네, 저도 이제 민간에서 그렇게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흥분했고요. 네. 또 그 대표께 큰 축하를 드렸습니다. 네. 만나서 얘기했고요. 어쨌든 이제 우주에서의 어떤 우주 시장에서 초기 시장을 창출해야 되고 그 우주 관련 스타트업도 육성하고 또 관련 기반도 확충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 정비 등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해서 우주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예정된 위성 개발 그리고 발사체 서비스를 점차 민간 중심으로 좀 이제 전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미 이제 조성되어 있는 우주 펀드를 더욱 확대하고 창업 지원을 위해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이제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과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우주 산업의 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새로운 우주 기업의 참여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제도나 법령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 나사처럼 우주항공 업무를 전담할 사령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전문가나 관계부처의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마련했고 이틀 전인가요? 4월 4일 그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 말에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해서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서 우주항공청의 업무와 조직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설립 방향은 정해졌는데 하지만 이 세부 법안, 관련 법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기부가 보는 바람직한 솔루션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의 글로벌 경쟁의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선도국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우주 전담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기에 법안이 통과되어서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진정한 독립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주전략본부를 장관급으로 격상을 해서 좀 주체성을 좀 줘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주 관련 그 업무를 전담할 이제 기관에서 어떤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이제 상위 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국가우주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 대통령께서 그러한 부분을 직접 챙긴다는 측면에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챗 GPT가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요. 산업혁명에 비견될 정도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과기정통부는 이런 초거대 AI 관련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챗 GPT가 세상의 화두가 되어서 늘 이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거대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 대화를 개최해서 민간과 함께 초거대 AI 경쟁력 어떻게 향상할 건가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도 해왔습니다. 네.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초거대 AI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 활용, 그리고 민간 기술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요. 민간 협업을 이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아울러 이제 그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초거대 AI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력 확산에도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이제 지원 방안을 담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은 곧 저희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네, 정말 과학계는 물론 많은 업계에 혁신을 가져올 기술인 만큼 과기정통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지난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이 무엇이고 이번 특별법이 지니는 의의는 뭘까요? 이제 바야흐로 이제 과학의 시대인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첨단 과학 기술이 어느 한 국가의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까지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이에 이제 작년 10월에 정부는 반도체나 인공지능, 우주 등에 대해서 국가 생존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 12개를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제정된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전략 기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처에 산재한 여러 R&D 전략을 하나로 모아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5년간 약 25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과학의 달 주요 행사와 과기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관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아마 더 잘 이해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이 국력이 시대인 만큼 장관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행정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해 재산이 390억 달러, 약 51조 2천억 원 줄었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브스 억만장자 보고서 1위 자리를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에게 내줬습니다. 지난해 10월 테슬라 주식 매매 등으로 조달한 440억 달러를 들여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재산 총액 1,800억 달러, 약 236조 4천억 원으로 2,110억 달러, 약 277조 원을 기록한 아르노 회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브스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의 주식 가치가 거의 50%나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위는 재산 총액 1,140억 달러를 기록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베이조스의 재산은 아마존 주가 하락으로 전년도보다 57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억만장자 수는 28명이 준 2,640명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플랫폼 비교 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은 온라인 상품 가운데 단기 보험과 자동차 보험, 실손 의료 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입니다. 상품 구조가 복합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영역은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보험 권유 단계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과 핀테크 사업자 대다수가 관심을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겁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최대 32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청약 당첨 비율은 90%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의 경우 청약할 때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인 경우 무주택 8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공급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규칙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주의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학폭 기록을 대입에는 물론 취업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우려도 많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무리 없이 서울대에 들어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공분이 일자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나아가 취업에도 반영하고 기록 보존 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 감점하는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기류입니다. 현재는 정시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곳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학폭 사안을 법이나 변호사에 기대지 않고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송 난발을 막기 위해 소송 기록까지 학생부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런 그 해결을 하기에는 그 지금 그런 뭐 제도적인 또 그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 엄벌주의가 강조된 학폭 대책이 마련된 게 2012년. 소송도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데 또다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면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죠.
낙인 효과도 걱정입니다. 소년범도 범죄로 인한 처벌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학폭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반성을 하게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폭력의 기록은 꼬리표가 되어서 끝까지 따라다닐 것인데 피해 학생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정부는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구분해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큰 그림 아래 오는 14일 열리는 정순신 청문회 이후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강원 지역 유일한 외국어 특목고인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강원 외고에 대한 특목고 취소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 외고는 지난 2016년부터 인문계열만 운영할 수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운영 방식으로는 더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강원 외고는 특목고 지위를 포기한 만큼 조만간 강원도 교육청에 농어촌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을 요청해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을 모두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강원 외고가 있는 양구 지역에는 일반고 전환에 따른 지역 고등학교와의 경쟁 심화와 주민 의견 수렴 부재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폐암 특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증식을 촉진해 폐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는 비소세포 폐암 위험인자로 알려진 EGFR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 영국과 캐나다 등 4개국 32,957명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노출과 폐암 발생 영향을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노출이 늘어날수록 EGFR 돌연변이 폐암의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대기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생쥐 모델에서 실험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를 폐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고 염증 유발 신호 분자 방출을 유발해 종양 진행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산발성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특이 유전자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한국뇌연구원과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국내 산발성 파킨슨병 환자 410명과 같은 나이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환자에게서 파킨슨병 발병과 연관된 특이 유전자 GPR27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GPR27의 유전 변이가 파킨슨병 원인 인자인 알파 시뉴클린 단백질 발현과 연관성이 높았으며 정상 단백질의 생산과 기능을 어렵게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김동혁, 최윤석, 임한권 교수팀은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전압과 전류, 온도 데이터를 RGB 값의 변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리튬이온 배터리 평가를 위한 그래픽 접근법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진단 모델을 활용하면 부분 충방전으로 손실된 데이터를 복원해 배터리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초기 방전 데이터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지 등 우리나라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3대 주력 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3개 분야가 민관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2027년까지 민간에서 156조 원, 정부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민관 연구 협의체를 출범시켜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전국 과학관,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다채로운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올해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행사는 물론 온라인으로 과학기술의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